네, 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오디오는 잘 들리시죠? 네. 어, 제가 오늘, 제가 오늘부터 해서 정시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시는 보통 수능을 보통 기초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시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수능의 중요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뭐 알고 있었던 대학들, 뭐 서울대, 뭐 연세대, 뭐 고려대, 그런 대학들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의 뭐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이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도 많이 늘었고, 또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등급이라는 것도 많이 생겨서 수능의 중요도는 많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올해 수시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재학생들은 수능에 대한 니즈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어떤 느낌일까요? 보통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이죠. 이 다섯 과목을 할 역량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학년 학생이 있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텐데, 애들이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입시가 다 끝나는 줄 알고 또 공부를 안 해요. 뭐 여름방학 때 이제 뭐 게임을 하거나 놀죠. 그런 학생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올해 수시 상담 때도. 근데 문제는 수시에 우리가 붙으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강제 재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애들, 특히 남학생들, 내신 관리가 좀 잘 안 된 남학생들은 뭐 습관적으로 뭐 재수를 해야죠.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고3 때 그래도 수능 준비를 좀 해봐야 재수를 해도 좀 성적이 좀 도움이 되는데, 보세요. 이제 7월 한 초까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하고, 그럼 7, 8, 9, 10, 11, 12, 1, 2, 8개월을 놀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수능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성적 상승의 폭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시 수능이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 되게 성적 올리기가 좀 까다로워졌어요. 뭐 어렵다는 킬러 문제의 난도도 높아지고, 뭐 준킬러라고 그러죠. 킬러까지는 아니지만 함정을 파는 문제들이 좀 늘어서 좀 꼼꼼하게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수능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수능 성적표. 우리 애들이 보통 이제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애들이 수능을 11월 18일 날 보고 12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성적표를 받습니다. 이게 올해 성적표 양식인데, 뭐 이렇게 되죠. 다 나오고, 한국사는 등급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성적표를 받게 되면 점수가 딱 3개가 나옵니다. 표준 점수라는 것, 백분이라는 것, 등급이라는 것. 우리가 등급은 좀 많이 익숙하잖아요. 학교 내신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수능에서의 내신도 내신의 그 등급 체계와 똑같이 1에서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나옵니다. 뭐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을 적당한 비율로 쪼개서 9개의 등급으로 만들거든요. 숫자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1등급이 제일 좋은 겁니다. 9등급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리고 백분이라는 게 있고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국어는 또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이 뜨고요. 수학도 미적인지 확통인지 기하인지 선택 과목이 뜨고, 탐구 뜨고, 이 친구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제가 이제 광주에서 이런 학생 하나 봤습니다. 지구과학하고 사회문화를 한 학생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문, 이과, 융복합 아니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독일어가 뜨죠. 성적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12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이 성적표를 받으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동대문에서 아마 작년인가 코로나 전에 오프라인 교육할 때 요거를 물어보시는 학부모님이 한 번 계셨어요. 아니 왜 원점수 안 하고 성적표가 복잡하게 표준 점수랑 백분위랑 등급이 있냐. 왜냐면 아마 지금 학부모님들의 연배가 저랑 비슷하던가 좀 이렇게 저랑 좀 뭐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91학번인가? 거기까지는 93 학번까지는 90학년도까지는 학력 고사를 받거든요. 거기는 원점 수만을 가지고 내가 원래 얻은 점수. 국수형은 100점이죠. 탐구는 50점이잖아요.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지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 수능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라는 걸 제공을 해요. 이게 이제 여기 가운데 좀 보게 되면 애들이 이제 선택 과목을 응시를 하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도 화법과 작문인지 언어와 매체인지,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물리를 했는지 화학을 했는지 생명과학을 했는지 지구과학을 했는지 과목별 차이가 있고요. 또 우리가 경험칙상 봤을 때 쉬운 과목에서 100점 맞은 것하고 어려운 과목에서 95점 맞은 것하고 이게 원점수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쉬운 과목에서 점수 높게 받은 학생이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표준화를 시킵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표준 점수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점수라는 게 우리 IQ도 표준 점수와 똑같은 거예요. T점수라는 걸 이용해서 평균이 100이고 이게 쭉 올라가게 되면 IQ가 높다라는 걸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수능 성적표에서 얻는 표준 점수와 IQ 이것도 똑같이 표준화를 시켜서 평균을 가짜 평균을 100점 만들고 뭔가를 또 만들어요. 우리 아이가 수능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표준 점수가 100이다. 수험생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100점보다 더 높게 맞아야 우리 아이가 성적을 잘 받은 겁니다. 자,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한두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쉽게 말하면 보통 요 표를 좀 많이 얘기하시는데 표준 점수의 산출 과정은 이걸 모르셔도 돼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Z 점수를 만들어서 해당 영역 표준 편차 평균을 더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은 가짜 평균이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가짜 평균 100 여기다 100을 더하는 거고요. 탐구는 가짜 평균 50을 더합니다. 그래서 가짜 평균, 국수는 가짜 평균 20, 탐구는 가짜 평균 10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다 상수잖아요. 상수죠. 상수란 변하지 않는 숫자가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변수잖아요. 변화하는 수. 그럼 얘는 뭐냐? 이거는 알아만 두세요. 그냥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Z점수라는 게 내가 물리를 봤어요. 그럼 물리의 평균 점수, 물리의 표준 편차, 내가 얻은 점수예요. 이걸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요 식에서 얘도 상수, 얘도 상수면 표준 점수를 잘 받을 거면 얘가 높게 나오면 내가 점수를 잘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숫자가 크려면 이 분수가 크려면 평균하고 나하고 멀면 멀수록 분자는 커지잖아요. 극단적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이 보통 뭔가요? 수학이 어렵죠. 그럼 수학은 평균이 좀 낮아요. 국어는 평균이 좀 높습니다. 그럼 얘를 좀 무시하고 분자만 보게 되면 어려운 과목에서 내가 점수를 잘 맞으면 Z 점수가 잘 나오고 표준 점수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에서 내가 점수를 좀 잘 얻으면 표준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런데 물화생지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다르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를 계산한다, 이 의미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준 점수라는 게 있다. 표준 점수라는 게 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도입한 점수다. 여기서 점수를 잘 받을 거면 내가 평균이 낮은 집단, 낮은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의 보통 표준 점수는 보통 140점이 약간 넘습니다. 탐구는 보통 70점 넘어가든가 60점 후반대 정도가 나옵니다. 표준 점수가 보통. 이거는 난이도에 따라서 요 숫자는 일정한데 죄송합니다. 표준 점수는 좀 바뀝니다. 뭐 이거 뭐 이렇게 되는, 이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되고요. 4월 학력평가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4월 학력평가 만점자 표점이 국어 언매가 139, 화작 133. 이게 어떻게 보시냐면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 차 때 제가 이제 상담 할 때 어떤 걸 제가 보통 강조하냐면, 우리가 까막눈이 되면 사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12월 달에 진로진학 센터로 아마 학생과 손잡고 여기 오실 텐데, 센터장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내가 이제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뭐 상담사한테 얘기할 수 없어서 뭐 상담의 퀄리티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두시면 상담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이랑 또 부모님이랑 머리를 맞대서 좀 좋은 전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거 뭐지? 만점자가 언매가 139고 화작이 133이에요. 미적이 147, 기하가 145, 확통 142예요. 요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요거 볼게요. 요게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 확통 같은 경우에는 4월달 통계 자료를 보면 평균이 낮죠. 36점이에요. 미적 57점이에요. 그러니까 미적 같은 경우에는 미적은 57이고 평균이, 확통은 38이니까 거의 20점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평균이 낮은 걸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웠던가, 저 집단이 공부를 못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자료, 그래서 봄부터 나온 자료를 보면 확통이 어렵다가 아니라 확통 집단이 공부를 좀 못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표준 점수라는 게 평균이 낮은 데서 내가 점수를 잘 받으면 표점이 높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38이고 여기 57이니까 여기서 내가 점수를 잘 받으면 표점이 높게 나오겠지라고 봤는데 확통이 제일 낮아요. 미적이 제일 높아요. 그럼 저 사람은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여기가 점수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건 평균이 낮은 집단에서 뭐 하면 그 말은 맞아요. 뭔가 표준화를 한번 더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평균이 높은 그룹에서 점수를 잘 맞는 게 맞아요. 앞에 한 얘기도 맞지만 제가 드린 얘기도 맞아요. 특히 앞에서 한 얘기, 표준 점수, 뭐 평균이 낮은 데서 내가 점수를 높게 만든다. 이거는 사탐, 과탐은 무조건 맞습니다. 물리 볼까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24죠. 그죠? 화학이 20이에요. 그러면 물리 만점자와 화학 만점자를 봤을 때 여기가 평균이 높으니까 여기 평균이 낮으니까 화학의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탐구는. 여기는 좀 복잡해요. 올해 이제 문이과 융복합안 이거 국어랑 수학을 통합하여 점수를 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합니다. 사탐 과탐은 평균이 낮은 과목, 예를 들어 화학같이 낮은 과목에서 내가 점수를 잘 맞으면 표준 점수는 높게 나옵니다. 좋은 데 가기 편해요. 근데 국어 수학은 평균이 높은 과목에서 내가 시험 보는 게 유리해요. 그 점수 잘 나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국어 수학이랑 탐구는 조금 평균과 표준 점수의 관계가 약간 다릅니다. 사실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모르셔도 관계없는데 가끔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들을 평가원에서 다 계산해서 성적표에 실어주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12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나오는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가 몇 점 받았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관계 없습니다. 단 갑자기 무슨 선택 과목이 나오고 뭐 점수가 달라지니까 간혹 궁금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이제 혹시 고2 그리고 고1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는 보통 어머님 아버님 기준으로 보통 문과 학생들이 확통을 많이 하고, 자연계 애들이 미적 기하를 좀 많이 합니다. 미적 기하를 많이 하고요. 보통 자연계라고 하죠. 그러면 문과 애들은 보통 평균 점수가 좀 낮고 이과 애들은 표점이 좀 높아요. 이것 때문에 높고, 이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두 과목이 있는데요. 응시자를 보면 여긴 23만이 봐요. 여기는 8만 2천이 봅니다. 여기는 평균이 60점이고 여기는 평균이 58이에요. 물론 이 한 번의 시험으로 우리가 예단 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냥 이 자료를 갖고 고2 이하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을 따진다 라고 하면, 국어 뭘 하면 유리할까요? 언매가 좀 낮죠. 평균이 약간 높으니까. 그죠? 평균 높으면 표점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응시자 수가 조금 작아요. 그리고 자연계는 미적 기하니까, 미적 기하 보세요. 평균이 어디가 높습니까? 네, 57점 정도 되죠? 여기 10만 8천 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재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네가 수학에서 조금 표준 점수를 높게 맞고 싶어, 그럼 미적이 좀 낮습니다. 기하는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죠. 자, 2만 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은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2,300개 정도 돼요. 근데 특성화고를 제외하면 대략 1,7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1,700개 고등학교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10학급 정도 존재해요. 그러면 1,700개 고등학교에서 기하 응시자는 보통 10명, 한 학교당 10명이 약간 넘잖아요. 한
두세 명 정도 되겠죠? 한 반에 한 명꼴이에요, 기하는. 이 2만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한 학교에 12명 정도 되겠구나. 한 반에 한 명 정도 되겠구나. 이거예요. 기하가 뒷분이 좀 어려워요. 미적분도 적분이 좀 어렵죠. 적분이 어려서 힘들어 하긴 하죠. 확통호 경우수인데 뭔가 계산을 하잖아요. 뭔가 나누잖아요. 그것도 있고, 여기서 좀 제가 설명이 길어지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가 늘어나고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 수능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학생들 기준으로 가장 잘 안 되는 과목이 여기 탐구예요. 진짜 잘 안 돼요. 보통 우리가 국영수 중심으로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학이 높은 점수가 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한 80점. 원점수 80점 이상 얻기가 재학생들은 쉽지 않습니다. 4점짜리 5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애들은 또 열심히 또 죽어라고 또 학원 갔다 오잖아요. 저는 수시 상담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에 시간 쏟는 거 좀 줄이고 이쪽으로 좀 가라. 보통 수학에 에너지 쏟는 애들이 이 탐구 등급 정도 보잖아요. 보통 3, 4, 5등급이에요. 이게 좀 잘 되면 수시든 수시의 수능 최저든 정시든 대학 가기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걸 너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증안시역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 아이들한테 저학년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오게 되면 탐구 보통 우리 수능에 2과목 정도 보는데 한 과목 정도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고2 겨울방학 때 개념 정도는 확실하게 좀 마스터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요. 이거 또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게 표현이 이런 표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인물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애들이 이제 고인물이라는 표현 쓰는데 여기 최상위권 1, 2등급 애들이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성적대가 거기 모여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애들이 성적 나오는 거 보게 되면 개념 다 끝나고 사설 모의고사 열심히 풀고 그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탐구에서 50점 원점수 기준으로 50점인데요. 재학생은 44점, 45점이 한계치일 가능성은 높아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으면. 보통 2등급이에요. 보통 2등급. 우리가 좋아하는 서울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고려대라든가 의대라든가 그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44점, 45점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라고 해서 여기서 좀 이제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백분위란 무엇인가요? 백분위는 이 식 보시면 되는데 이 식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교육과정 평가원 쪽에서 다 계산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가 수능 성적표에서 백분위 90을 받아왔어요. 90을 받아왔으면 내 밑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90% 있다 이 뜻이고 뒤집어 말하면 내가 상위 10%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걸 한번 앞에 있던 식으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학 표준 점수 133점의 백분위는 전체 응시자 중에 요 숫자 그리고 동점자 나누고 곱하고 하게 되면 백분위 이건 소수점은 반올림하니까 98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 밑에 숫자 많을 거 아니에요. 요 학생의 백분위가 98인 거예요. 그럼 이 숫자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얘가 백분위가 98이면 얘는 백분위가 10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숫자는 표준 점수는 133부터 147까지 있는데 100분위는 98. 뭐 여기가 98 동점자가 있다는 뜻이겠죠? 99가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 100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100분위가 같더라도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요 성적대 애들은 보통 의대나 최상위권 대학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은 그래서 성적표에서 아까 성적표에 어떤 점수가 나온다고 그랬죠? 100분위, 표준 점수, 등급이 나오는데 의대나 최상위권 대학들은 100분위를 반영하지 않고 표준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변별합니다. 이게 뭐 그렇다는 거죠.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잠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수학이잖아요. 수학 지금 4월 달인데 재학생 중에 수학 이거는 미적 기하 확통 다 합산한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147점짜리가 남자가 223, 여자가 53. 총 만점자가 277명. 여기는 미적, 기하, 확통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봄에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1등급에서, 요 1등급 누적에서 확통이들이 뭐 10%가 안 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실제 성적표 까보기 전까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이건 볼게요. 만점자 277. 자, 얘는 뭘까요? 남자 13, 여자 3. 얘는 뭘까요? 수학 2점짜리 하나 틀린 애죠. 전국에 4월달 기준으로 총 16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통 앞에 1, 2, 3, 4가 2점이잖아요. 눈으로 풀다가 실수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요, 눈으로 풀다가 실수한 경우가 많아요. 전국에 16명인데 참 얘들은 이거 볼까요? 145점. 남자 셋, 여자 둘, 5명. 이 5명이 미적, 기하, 확통 다 포함되어 있죠. 얘는 어떤 애들일까요? 3점짜리 하나 틀린 애들. 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점수는 사실은 우리 애들한테 나오면 안 돼요. 즉, 보통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1번부터 한 14번까지는 쉬운데, 거기서 한두 개 틀리게 되면, 우리가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 좀 많아요. 수학이 워낙 어렵고, 100분 동안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풀려고 앞 부분 쪽에서 막 뭐라 그럴까요? 빨리 풀려다 보니까 계산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요런 애들도 계산 실수한 아이들이겠죠? 이러면은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안 나오는 거라,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거라 좀 심리적인 부담은 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올해 수학을 좀 조심스럽게 뭐 대치동 분위기나 예측해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킬러 문제는 조금 쉬울 수 있다. 하지만 준 킬러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요. 대치동 분위기는. 즉 1번부터 13번까지 쉬운 문제인데, 이게 보통 애들이 1번부터 앞부분 되게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교묘하게 평가를 해서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쉬워 보이는데 풀다 보니까 뭔가 말리는. 9월에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 또는 수능을 준비하는 고1, 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눈에 딱 익은 문제라고 해서 막 쉽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게 평가원이, 왜냐면 이게 수능이라는 게 1994년부터 나와서 굉장히 오래된 시험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고인물 시험이죠. 근데 이게 시험 체계가 바뀌어야 한번 뭔가 리프레시가 되는데, 이게 계속 한 20년 넘은 시험이다 보니까 출제할 문제도 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수능은 또 쉬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평균은 높으면서 평균이 높다는 건 쉽다는 느낌이잖아요. 쉬워 보이지만 변별을 해야 되는 평가원의 부담과 고민이 느껴지는 시험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쉬운 문제라고 하지만 쉬운 문제라 볼 수 없는. 국어도 그래요. 국어도 보통 여기 2점짜리 하면 틀린 애들이잖아요. 여기도 보게 되면. 2점이 보통 쉽고 3점 보통 어렵다고 하는데 국어도 보통 2점짜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문항수나, 배점 2점 또는 문항 번호 뭐 1번부터 14번 사이 즉 이런 것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딱 20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1번부터 20번까지 가야 되면 탐구 20번이 대부분 어렵거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9번 올해 이제 9월 생명과학 보게 되면 20번이 제일 쉬웠어요. 정답률이 80%가 넘어요. 그 애들 입장에서는 20번 어렵지. 잔뜩 쫄아가지고 막 못 풀고 있다가 보니까 쉽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아마 11월 18일 날 수능 끝나고 저녁 때 모든 입시고에서 나오는 체감 난이도는 분명히 쉽다고 나올 거예요. 근데 애들은 까다롭다고 할 겁니다. 왜? 문제는 눈에 익었는데 풀다 보게 되면 조건이 하나 빠져 있든가 2점짜리가 까다롭던가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 뭔가 예단을 하고 뭔가 이 문제가 쉽겠지 뭐 이런 식의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다 긴장도가 높은 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미리 드립니다. 정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한 23일 남았나요? 수능? 23일 남아도 애들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특히 수학과 사탐, 과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좀 우리 애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급은 대부분 다 아시죠? 등급은 대부분 아실 텐데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1등급은 상위 4%.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100명이라고 하면 4등까지 1등급. 그리고 누적이니까 11등까지 2등급. 23등까지 4등급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내신은 만약에 동점자 많게 되면 내신은 동점자가 많아지게 되면 낮은 등급을 줍니다. 예를 들어 100점짜리가 뭐 보통 한 10명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적이 지금 11등까지가 지금 2등급이고 4등까지가 1등급인데 만약 학교 시험이 좀 쉬워서 100점짜리가 10명 나왔어요. 그럼 10명 모두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동점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주는데 수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그 10명 모두 1등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 동점자가 되게 많아요. 각 점수대 동점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앞에 표 보셨잖아요. 그 최고 만점자가 277이잖아요. 한 표준 점수에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옆에 보세요. 국어 1등급이 4%가 약간 넘죠. 수학은 4.06,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그렇다 치고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4.08 나가는데 세계사 6.18, 사회문화 5.88, 4등급이 넘어가고 5%, 누적 5%, 6%까지 1등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점자가 많아지니까 내가 등급이 좀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이게 사실은 뭐 선택 과목 복불복이기도 하나,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물리는 4.65인데 화학은 5.07, 여기는 5.59, 여기는 6.93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여기는 6,000명, 2,000명, 4,000명, 5,000명대니까 이 등급이라는 게 이게 칼로 무썰때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점자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것도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건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애들이 사회문화 그리고 세경 이 두 과목은 국수영처럼 공부를 해요, 애들이. 이 두 과목, 사회탐구 두 과목은. 여기는 그러니까 사교육 영역도 무시 못하는데, 사회탐구 영역에서 뭐 또 이모 강사. 그러니까 워낙 압도적으로 학생들을 끌고 있다 보니까, 여기 이 두 과목은 학생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또 이모 강사 뭐 잡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애들이 많이 해요. 애들이 보통 생윤, 보통 사문, 그리고 한지, 세지 이 네 과목을 좀 많이 선호하고요. 이 네 과목은 사교육 쪽에서 좀 소위 잘 나가는 1타 강사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쏠림 현상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탐구, 과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의견을 드리는 게, 막 고1에서 이제 고1 보통 1학기 끝나게 되면 애들한테 이제 선택 과목 얘기도 나오고, 고2 좀 되게 되면 선택 과목을 과학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문이과, 융목합 아니니까 문과 애들도 과탐 과목 보통 한 과목 정도는 이수를 하거든요. 이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게 되면, 물리랑 화학은 서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학 잘하게 되면 물리, 화학은 보통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수학을 좀 잘한다 라고 하게 되면 물리랑 화학 하는 게 사실은 맞고, 물리는 제가 조금 애들한테 말리는 편이에요. 응시자가 보통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물화 생지 중에 평균이 제일 높아서, 이게 점수를 조금 잘못 맞게 되면 표준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물리는 제가 조금 말리는 편입니다. 물리, 화학은 수학 잘하는 애들이 가면 점수는 잘 나오고요. 자, 생명과학. 여기는요, 국어를 잘해야 돼요. 이게 생명과학은 20문제 중에서 6문제가 유전 문제가 나오는데, 유전 문제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보통 이렇게 한 페이지에 보통 이렇게 2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 2단의 한쪽 거의 차지하는 게 보통 생명과학의 유전 문제입니다. 말이 많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좀 잘하고 텍스트 독해 능력이 좀 뛰어나면 생명과학은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그럼 이 수학 좀 부족하고 국어에 대한 독해, 그 경우의 수가 좀 약한 친구들이 대부분 지구과학으로 가죠. 지구과학 응시학에서 많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수능 출제 방향은 올해부터 좀 바뀌었죠. 공통과목, 선택과목 바뀌는데, 사실 학부모님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필요는 사실은 없다. 하지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서 출제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 수원, 수투가 74점, 선택과목이라 미적, 기하, 확통 이게 26점. 이거 26점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택 과목 여기서 킬러 문제가 하나, 여기서 킬러 문제가 2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킬러 문제라는 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의미합니다. 보통 15, 16, 21, 22, 29, 30 총 6문제가 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 아마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가 2문제가 나오기 어려운 게 뭐냐면 배점도 좀 낮고, 선택 과목 유불리가 있는데 여기서 2문제를 내버리게 되면 조금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아마 여기서는 30번 이상 어려울 것이고, 여긴 2문제가 좀 어렵겠죠. 확통하는 학생들이 여기 점수가 대부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학은 연구소로도 이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어머님, 아버님 생각 잘 하시고, 우리 애들이 커왔던 환경을 좀 보세요. 초등학교 때 지필고사 안 봤죠? 그리고 중1 때 자유학년제를 했죠? 사실 중2부터 공부한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이.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 딱 5년,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한 게 딱 5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가 어떤 고등학교로 가는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그러니까 공부라는 측면에서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수학을 2년밖에 안 했거든요, 얘들이. 근데 수학을 2년밖에 안 한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수원수투를 하려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보통 그냥 문과, 이과 계열로 보게 되면 보통 이과 애들은 수능을 열심히 해야 될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맨 뒤에 좀 표가 하나 있는데, 왜냐면 의학 계열이 있잖아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여기는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등급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시에 그 의학 계열을 가려고 해도 수능을 해야 되니까, 자연계 애들은 어쨌든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때리던 뭔가 수능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인문은 아니거든요. 문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보통 인문계 중에 제일 대학 잘 가면 어디예요? 서울대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수시에서 최저가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탐 중에 세계 등급합이 7이에요. 그럼 둘둘 3이잖아요. 인문계 학생들은 수능을 열심히 굳이 1등급까지 열심히 할 이유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는 다르거든요. 어떤 대학, 의대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탐 4과목 중에서 3과목의 등급합이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인문계랑 자연계를 봤을 때 미적기하는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학계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통과목 수원수투도 성적이 좋아요. 여기도 좋고. 근데 문과 학생들은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수시로 잘 가봐야 서울대잖아요. 좀 너무 그런가요, 표현이? 그러니까 애들이 굳이 수능을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안 되고, 최근 3년 동안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봤을 때 문과 전교 1등들이 수능이 잘 안 나옵니다. 동탄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제가 지역에 있는 전교 1등 그룹 만나보게 되면 애들이 2등급 세개가 안 나와요. 코로나 이전에 서울대가 요구했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등급 3개였거든요. 이게 안 나옵니다. 수시가 내신이 워낙 중요하고, 뭐 서울대가 수능 최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 6월 달에 뭐죠? 수행평가 챙기고 하다 보니까 수능을 7, 8월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수능이 잘 안 나오죠. 이거는 입시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애들이, 특히 문과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시제도나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이 문과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게끔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애들 잘 안 하죠. 저도 현장에서 애들 만나보면 저도 좀 답답하기는 해요. 대학이라는 게 중고등학교와 달리 고등교육기관이잖아요. 입학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작업 능력에 대한 능력들이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이건 어려우시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게 올해부터 새로 생겼는데, 이게 처음 나왔는데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과연 뭐냐라고 나왔는데, 이게 대성마임에게 차영진 선생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쉽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 이 강의가 지금 꽤 길어요. 한 30분 가까이 되죠. 27분 정도 되는데, 여러 개 되시면 한번 봐두세요. 그럼 굉장히 쉽게, 여기 표준 점수식도 나오죠. 이런 표현도 있고, 꽤 편하게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 표도 갑자기 어렵죠. 네, 어려워. 저도 이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로, 그러니까 대학미래연구소도 유튜브가 있어서 이걸 지금 강의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딱 하나 볼게요. 그냥 두 개 보겠습니다. 이게 미적이랑 확통이랑 애들 달라요. 공통 과목 수원수투에서 64점 받았어요. 둘 다. 선택 과목, 미적에서 20점 받고 확통에서 20점 받았어요. 원점수와 똑같은데 쭉 표준 점수란 걸 계산해 보니까 미적이는 130점,
확통이는 126점 받았어요. 이상하다. 원점수가 똑같은데 왜 다르지? 아까 제가 맨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표준 점수를 도입한 이유는 뭐다? 과목 간 난이도를 보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 130과 126이 나오는 과정이 이건데, 이건 몰라셔도 돼요. 딱 하나, 두 번째 알아두실 게 뭐냐면, 얘가 점수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얘가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 집단의 평균이 높아서 이렇게 되고, 확통 집단 평균이 30점 낮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단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적 확통을 표준 점수로 할 때 내가 확통에서 이 집단에서 84점 맞았고 여기서도 84점 맞았는데 여기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다? 여기에서 요 평균이 높아서 그런 거다.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학부모 입시 컨설턴트 과정이니까 제가 뽀대 나기 위해서 가져온 거지 그냥 모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 슉쭉 계산한 건데 이거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다 계산해서 우리 애들 성적표에 실을 거예요. 결과 보게 되면 미적이 똑같은 점수인데 130점 받고 확통이가 126점 맞았다 라는 것은 이 집단이 공부를 잘하는 집단이구나 만 보시면 됩니다. 어렵죠? 이게 정시가 어려워요.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수시하고 정시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시 컨설턴트가 2016년도 7학년도까지는 많지 않았거든요. 정시 컨설턴트가. 근데 2017, 18 기점으로 해서 수시가 늘어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나니까 수시 컨설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정시와 달리 상담사의 면책 특권이 굉장히 커요. 떨어지면 너 자기소개서 잘 못 썼나? 면접을 잘 못 봤나? 대학별고사 논술을 잘 못 봤나? 수능처를 완전 못했나? 이렇게 상담사가 빠져나갈 명분이 있는데 정시는 그냥 내가 얻은 점수로 대학을 지원해서 합불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사의 면책특권이 빵이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크니까 정시 상담을 잘 안 하려고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 점수 체계로 대학 가기가 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학생들은 대부분 다 수시로 가고 정시에 남은 자원들은 많지 않고 그리고 정식 컨설턴트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 가면서 상담을 해야 되니까 싫고 그래서 한 5, 6년 전에 비해서 정식 컨설턴트가 많이 줄었어요. 자, 그런데 동대문 오시게 되면 그 와중에 정식 컨설턴트가 오래 하신 분들 계시니까 정시 컨설팅 할 때 이쪽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정시 어렵죠. 저도 한 10몇 년 했지만 이거 어려워요. 정시가. 우리는 아는 척을 좀 한다. 기본 컨셉입니다. 자, 수능 영어와 한국사 그리고 제2 외국어가 절대평가로 성적이 산출이 됩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는 상대평가는 해당 집단에서 그 비율대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쉽건 어렵건 4%면 1등급이에요. 근데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는요
난이도와 관계없이 얻은 점수가 중요해요. 얻은 원점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90점 넘어야 1등급, 80점 넘어야 2등급이에요. 한국사는 40점 넘어야 1등급, 다 5점 단위 끊어지죠. 35, 40, 25. 한국사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보통 4등급 정도 나와주면 손해가 없어요. 정시에서. 무슨 말이냐면 정시에서 대학들이 한국사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4등급까지는 만점을 주고 5등급부터 감점을 하는 대학들이 꽤 돼요. 그럼 다 점수를 얻는데 그냥 감점 당하면 좀 불리하잖아요. 특히 이과, 자연계, 한국사 잘 안 해요. 저는 보세요. 딱 반타작인데 50점 중에 반타작인데 반만 맞아도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도요.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 한국사 풀어보세요. 저도 6월 달간 풀어봤거든요. 41점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어떻게 되면 우리 때는 어떤 세대죠?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주입식 교육의 폐해 때문에 저도 보니까 대충 다 기억은 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지금 교육 체계가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뭔가 지식의 습득보다는 지식의 활용으로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애들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이 좀 수능 보기 한 일주일 전에 뭐 딱히 할 게 없다고 한국사 뭐 기출문제 좀 풀어보는 게 좀 좋다 의견을 드립니다. 한국사 그렇고요. 영어는 올해부터 조금 변수가 좀 있죠. 왜냐하면 올해부터 EBS 연계율이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 연계로 나왔던 7문제가 있었습니다. EBS만 봤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점수 보너스 같은 문제들이 7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EBS를 열심히 봐도 7문제를 맞출 수 없으니까 EBS만 본 애들은 7문제가 손해보는 거죠. 그러면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애들이 2등급 딱 맞출 생각으로 지금 영어를 공부하거든요. 딱 80점 이상. 그러니까 의대나 스카이 같은 경우는 90점 넘어야 좀 편해요. 이게 지금 빈칸추로나 뭐 순서 같은 경우는 보통 3문제 정도 있어서 거기선 3문제 까이고 그래도 또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수 한 번 하면 이제 2등급 확 떨어지니까 의대나 스카이 가는 아이들은 1등급 맞으려고 공부는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시에서 서울대 직윤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23, 3개 합 7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1까지 맞을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재학생들은. 그러니까 영어 2등급. 근데 문제 이게 직접 연계였을 때는 한 7문제 때문에 2등급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저게 직접 연계가 간접으로 바뀌면서 7문제가 날아가 버리게 되면 지금 현재 전반적인 영어 쪽 선생님들의 의견은 애들이 보통 한 등급씩 떨어지는 추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작년에 1등급, 그러니까 직접 연계로 영어 1등급 했던 애들이 지금은 2등급 정도. 한 등급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보게 되면 영어 한 4등급짜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중학교 때 이후로 영어 단어 잘 안 외운 애들이에요. 중학교 때 영어 시험 때만 잠깐 반짝 영어 준비했던 애들.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제대로 준비 안 했던 애들이 보통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어 성적이 오르고 싶으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좀 꼬장꼬장한 선생님 만나서 영어 단어도 좀 외우고 매일매일 숙제 검사하고 보통 뭐 주변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하시냐면 애들이 매일매일 공부했던 영어 숙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매일 공부했던 걸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위조할 수가 있어서
동영상으로 본인 푸는 거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영어는 좀 그렇게 좀 좋겠다는 거고, 영어와 보게 되면 2021년, 그러니까 올해 3월과 올해 4월에 영어 학력평가의 등급 비율입니다. 90점 이상이 14% 정도 나왔죠. 여기는 90점 이상이 6%. 여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영어와 한국사는 이 점수만 넘으면 1등급이에요. 나이도 관계없이. 그러니까 대충 보셔도 이 정도면 여기 쉬웠네. 여기는 어려웠네. 근데 올 9월은 어떻게 됐죠? 올 9월은 1등급이 4%가 안 됐었잖아요. 3.98인가 나왔는데, 이거는 재학생들한테는 사실 영어는 기회의 땅이거든요. 왜냐면 난도와 관계없이 내가 성적을 좋게 얻을 수 있는 과목이 사실 영어잖아요. 졸업생이 14만이 들어와도 내가 90점만 넘으면 1등급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국어, 수학, 사과 타면 안 돼요. 졸업생이 내 앞에 쌓이는 순간 내가 등급이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졸업생이 쌓이든 뭐라든 간에 점수를 내가 잘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것도 안 해요. 물론 이제 올해 영어 난이도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좀 많은데, 대체적으로 좀 작년 수능보다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작년 수능은 코로나를 처음 경험한 고3 애들이잖아요. 보상 차원에서 좀 수능 영어가 쉽지 않았느냐 얘기가 나오고, 지금은 코로나 한지 2년 된 애들이고, 얘가 어찌되었건 가정학습이건 뭐든 간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교육과정평가원이 생각한다면 작년 수능 영어보다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직접 연계가 또 간접 연계로 바뀌어서 재학생들은 대단히 영어에 대해서 부담은 클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수능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딱 받았을 때 성적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성적 딱 받아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사가 왜 표점 100분위가 없지? 영어도 왜 없지? 제외국어도 없네. 이게 아니라 그 세 과목은 절대평가라서 등급만 나오는구나. 이 선택 과목 이건 뭐지? 올해 수능부터는 국어, 수학은 선택 과목이 있구나. 사과탐 이렇게 보는구나. 이 성적표를 보고 까막눈이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자세하게, 학부모님들이시지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수식이 많이 나온 페이지든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좀 어려우시면 그냥 넘기셔도 된다. 이런 현상이 있다 정도만 아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성적표를 받았으면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학 쓸 때 보게 되면 신문 기사에 나온 입시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 무슨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또래의 세대에서 이제 대학 갔을 때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해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용어를 몇 개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또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모집 인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모집 인원 이건 4월 달에 조금 이슈가 됐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했었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제가 광운대 모집 인원과 입학 정원이 뭐냐면, 각 대학교의 입학 정원은 교육부에서 딱 정해놨어요. 너네 정원 얼마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모집 인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애들 다 광운대 애들 다 모았어요. 3월 1일 날 내가 광운대 안 다닐 거예요. 나 등록 포기할 거예요.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입학 정원을 다 못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 입학 정원 못 채운 것들을 한 2년 뒤에 채우게 만들거든요. 그럼 그러면 이 모집 인원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입학 정원은 상수입니다. 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입학 정원을 우리가 그 기사나 설명을 들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모집 인원이에요. 모집 인원. 그 모집 단위. 그러니까 기사를 보게 되면 저와 비슷한 또래 때 대학을 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과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학과. 야, 학과가 없어. 기사를 보게 다 모집 단위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모집 단위는 교육부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이 입학 정원이나 모집 인원이나 모집 단위는 교육부에 있는 용어들입니다. 교육부에서 정의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는 이게 학과도 모집 단위예요. 학부, 사회과학부도 모집 단위예요. 계열, 인문 계열도 모집 단위입니다. IT 대학도 모집 단위고요. 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상상력 인재 학부라고 해서 학교 전체로 뽑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모집 단위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 집합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학과로 많이 뽑죠. 학과로 많이 뽑는데 학부로 뽑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부와 학과를 짬뽕해서 선발하는 대학은 성균관대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계열, 사회과학 계열, 그리고 인문과학 계열, 뭐 이런 식 자연과학 계열, 계열로 뽑아요. 계열로도 뽑고, 그 다음에 수학교육학과, 한문교육학과, 사범대학은 그러니까 사범대학은 학과로 뽑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 뭐라고 그런다고요? 모집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사를 읽어볼 때 우리가 이제 수능 끝나면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수시는 우리가 할 게 되게 많아요. 모집 요강 보고 자기소개서 써봐야 되지, 수능 최저가 뭔지 그 반영 모두 봐야 되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면접 문항이 뭐가 되는지 봐야 되지 하는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11월 18일 수능 보고 수능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할 게 별로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기사 같은 거 봐야죠. 설명회 같은 거 봐야 되고, 설명회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알아둘 필요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이 대학을 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뭐 표로 설명드릴 것 같긴 한데, 대학을 가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이에요. 우리 애들이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4년제 대학 196개 대학이 있고요. 2개의 산업대학이 있습니다. 청운대, 호원대라는 산업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2, 3년제 전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육군사관학교, 경찰대학, 뭐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입시할 때 4년제 대학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이 어떻게 선발하지? 쉽게 말하면 대학들이 원서를 언제 받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대학들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서 선발하는 걸 수시 모집이라고 합니다.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은 12월, 1월에 걸쳐서 보통 12월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12월에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이,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게 정시 모집입니다. 여기 써 있죠. 수시 모집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수시 모집 이후 대학이 일정 기간을 정해, 보통 12월, 1월입니다. 12월, 1월, 2월이에요.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정시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후 모집군이라고,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추가 모집은 뭐지? 보세요. 4년제 대학이 9월 달에 수시 모집을 하고요. 12월에 정시 모집을 합니다. 두 번의 기회를 거쳐서 각 대학교에 모집 인원을 막 선발을 해요.
뭐 서울대 같은 경우 3,000명, 3,000명 다 뽑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치러도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모집이라고 해서 2월 한 셋째 주 정도에 대학들이 원서를 한번 또 받아요. 또 받습니다. 사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요, 애들이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크게 세 가지예요. 수시, 정시, 추가예요. 작년에 추가 모집 규모가 굉장히 컸고요.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좋은 대학들은 잘 안 해요. 좋은 대학들은 작년 기준으로 좋은 대학 기준으로 제일 높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면 동국대입니다. 동국대부터 추가 모집을 했어요. 한국 외대 글로벌도 했고요. 근데 인원이 너무 작아요. 한 학교당 한 10명? 2명? 한 학과당 한두 명이겠죠. 그래도 대학들이 어차피 정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왜 대학이 정원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4년제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잖아요. 예산 지원받을 때 교육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의 세금이잖아요. 그럼 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일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야, 기준이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 기준 중에서 야, 니들 정원에 99.5%는 채워야 돼. 그래 우리가 뭐 예산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교육부가 각 대학들한테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서울대나 연고대 뭐 좋은 대학들이야 수시하고 정시만 해도 99.5% 이상 다 채워요. 동국대 이하 대학들은 다 못 채우거든요. 수시 정시만으로. 그러니까 추가 모집을 해서 모집 정원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지방은 더 심해요. 작년 뉴스 보니까 원광대인가 우석대인가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몇백 명씩 추가 모집을 했어요. 뭐 기사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뭐 추가 모집 입학한 학생은 뭐 아이패드를 준다는 둥, 뭐 수능 성적이 없어도 학생부 성적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둥. 그 대학들이 추가 모집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왜? 교육부가 제시하는 그 충원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추가 모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추가 모집은요,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아쉬워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수시 정시선 다 떨어졌어. 성적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서울대 잘 될 것 같진 않아. 동국대랑 국민대가 떴어요. 추가 모집 요강이 발표됐습니다. 원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쉬워서 쓰는 거예요. 보통 추가 모집은 대학 의견 보게 되면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저 때 보통 2월 말이잖아요. 보통 애들은 보통 저 때 없어요. 기숙학원에 가 있거든요. 재수생 종합반 선행 가 있어. 애들은 없어요. 엄마들이 그냥 아쉬워 쓰는 거야. 엄마들하고 아빠들이 아쉬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는 지원 횟수가 제한되잖아요. 수시는 6개 대학이 아닙니다. 6건 쓸 수 있어요. 한 개 대학에 6번 다 쓸 수 있습니다. 수시는. 제가 재작년인가 봤는데 항공대만 6번 쓴 애도 봤어요. 항공대. 고향에 있는 거. 야, 항공대 진짜 가고 싶었겠죠? 수시는 대학이 아니고 건입니다. 수시는. 근데 정시는 지금 설명은 모집 군별로 한 개씩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잠깐 볼까요? 오른쪽 잠깐 볼까요? 건국대라는 대학은 가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봄까지는 예체능 실기 기준으로 가군, 나군, 다군 나눠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시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가군, 나군, 다군 나눈 거예요. 쉽게 말하면 196개 대학들이 3층 상가 건물에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층에서 가군에서 물건을 팝니다. 규칙이 있어요. 각 196개 4년제 대학들이 1층, 2층, 3층에서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을 사는 학생들은 한 개 층에서 한 개밖에 찜을 할 수 없고 장바구니에 담을 수밖에 없고요. 최종 결제는 딱 한 군데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1층에서 서울대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2층에서 연고대를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3층에서 중앙대를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근데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셋 다 결제 안 돼요.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중에서 합격한 대학 하나만 결제하는 거예요. 합격한 대학 하나만. 건대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1층에는 수의예과에서 물건을 팔고 2층에서는 여기만 물건을 팔고 3층에서 여기 물건 파는 거죠. 그럼 애들은 1층 와서 건대 수의예과 물건 하나 장바구니에 담고 2층에서 동물자원과학을 담고 3층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 순으로 줄 세울 거 아니에요. 붙은 과가 있겠죠? 그거 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있어요. 3번의 기회. 그것도 한 개 대학에 이렇게 건국대처럼 표현이 그렇게는 몰빵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몰빵해서. 그래서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학생들이 정시에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수시는 6번의 기회가 있고요.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100대 1은 우습게 나와요. 100대 1 우습게 나옵니다. 보통 정식 전국대학의 정시 평균 경쟁률이 얼마 높지가 않아요. 한 3대 1, 3점 몇 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추가 모집은 또 층도 없어요. 이게 돗대기 시장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는 정시는 1층, 2층, 3층 나누기라도 하잖아요. 추가 모집이 층도 없어요. 층도 없고 그냥 막 장바 막 담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제한 없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정원 내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내 전형 요즘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한부모 자녀, 그러니까 부모가 좀 이혼했던가, 한부모 자녀, 뭐 기초생활수급자, 뭐 지금 이렇게 표 써있죠? 그 특수하고 졸업자, 그리고 삼육대처럼 뭐 특정 종교만 쓸 수 있는 뭐 그런 전형들은 정원 외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외 전형은요, 상담하기 어려워. 저도 이제, 뭐 저는 뭐 상담하긴 하지만, 정원 외 전형은 이게 모집 인원이요, 이거예요. 1명, 뭐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의예과, 농어촌 정원 외가 있습니다. 연대가 의예, 치의에 1명씩인가 있고요. 1명인가 2명인가. 경희대도 의대인가 농어촌으로 1명인가 2명 있어요. 계명대도 있고. 근데 모집이 너무 작아요. 이거 뭐 상담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의 전형은 사실 요 학생들의 그러니까 지원 자격이 제한이 되는 걸 특별 전형이라고 해요. 보통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일반 전형, 지원자가 제한되는 건 특별 전형인데, 이 전형들은 다 지원 자격이 제한이 되잖아요. 이 지원 자격 제한된 전형들이 보통 정원 외 많습니다. 농어촌이 제일 많고요. 보통 특성하고 있는 학생이 많지는 않고, 보통 이제 한부모 자녀라든가 기초장 수요자 많은데 정원이 한두 명이라 상담하기는 어렵고요. 저 입학처 물어봐도 잘 몰라요. 입학처도. 이게 정원이 한두 명이니까 작년에 입학했던 1명이 성적이 높으면 입결이 높은 거고요. 내가 낮으면 또 못 쓰는 거예요. 정원의 전형을 상담하기 대단히 쉽지 않다. 뭐 저도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저도 살 떨리면서 하긴 합니다. 여기 건국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도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수시 모집에서 대학들이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있거든요. 대학들도 그러고 싶어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애들이 수시를 6번 쓰잖아요. 자기 몸뚱아리 1개니까 장바구니 6개를 담아놓고 그 중에 1개만 결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장바구니 있던 나머지 5개는 결제 안 되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럼 삭제되는 만큼 누군가가 살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추가 합격으로 붙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 추가 합격의 메커니즘으로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간이 딱 6일밖에 없어요. 수시도 6일, 정시도 6일이에요.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자, 1, 2, 3, 4, 5, 6 이렇게 볼게요. 1월 1일 날 그냥 편의상 1월 1일로 표현하겠습니다. 1월 1일 오전에 합격자 발표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보겠죠. 내 장바구니 있는 거지 뭐가 붙어 보겠죠. 붙었어. 그럼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월 1일 날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럼 보통 대학들이 가상계좌를 합격자한테 보내고 돈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제해 이 뜻이죠. 결제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학이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대학 붙어서 결제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1월 1일 날 오전에 발표했는데, 그리고 1월 1일 5시까지 이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입금하지 않을래? 했는데 입금 안 했어. 그럼 10명한테 합격하라고, 10명한테 돈을 내라고 통지를 했는데 5명밖에 안 했어요. 그럼 그 5명을 그 다음날 오전에 또 올려놔요. 그럼 그게 발표하고 돈 내고 발표하고 돈 내고 이 과정을 총 6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추원이 다 안 돼요. 여러 가지 추원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그 못 뽑은 인원을 정시로 넘기잖아요. 그래서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합니다. 수시 2월 인원. 자, 이렇게 그게 이 뜻이에요. 수시 모집에 요 해당 전형, 수시에서 이 전형들이 있게, 전형이라는 게 대학 들어가는 문이에요. 수시를 딱 여니까, 수시의 문을 딱 열어보, 정시 문을 여니까, 어이구 시끄럽네요. 정시 문을 딱 여니까 기초생활 및 차상이라는 문이 있고, 농어촌이라는 문이 있고, 이런 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수시에서 이 문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뽑지 못하면 그 뽑지 못한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한다 이 뜻이에요. 꽤 많이 넘어옵니다. 보통 정시가 보통 7만 정도 내외라고 보통 알고 계신데요. 전국적으로 수시에서 정시로 넘기는 인원 보게 되면 그 7만 얼마가 10만까지 늘어나요. 꽤 셉니다. 꽤 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료 보게 되면 뭐 전국적으로 수시가 작다, 뭐 수시가 많고 정시가 작다 하는데, 뭐 16개, 뭐 교육부가 콕 집은 16개 대학은 정시가 40이거든요. 나머지 대학들은 40 아닌 대학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서 6일 동안 이게 발표하고 돈 받고 발표하고 돈 받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럼 정시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공립대 같은 경우 꽤 많이 넘어가요. 공립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충남대, 충북대 같은 몇백 명씩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정시가 사실은 작진 않아요. 작진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세종대학교 추가 모집 요강이에요. 뭐냐면 세종대가 9월달 수시, 12월 정시 선발 다 했는데 보세요. 이게 이 모집 요강 보게 되면 2월 22일 기준으로 이만큼 우리가 선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보통 저게 이 인원이 어떤 인원이냐면 정시에, 그러니까 수시에 다 뽑고 정시에 다 뽑았는데 저 한 명은요,
어떤 인원이면 좀 미달이 된 게, 이게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미달된 게 아니에요. 미달된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다른 데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 애들이 나쁜 애들이에요. 뭐냐면, 저도 그 몇 개 대학 입학처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국문과 이 한 명은 세종대 국문과 합격하고, 이런 다른데 합격한 아이가, 복수로 합격한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수 합격하고 등록은 한 군데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법이 지금 사실은 유명무실돼서 애들이 중복, 그러니까 중복 등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수만이 같은 거 검색해보세요. 애들 가나다고는 다 등록한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1층에서 물건 장바구니 담았는데 그게 결제가 됐어. 그러면 2층에서 산 게 있다고 그 결제 취소하고 1층 결제하면 되는 건데 둘 다 갖고 있어요. 이건 나쁜 애들이라니까, 나쁜 애들. 그러니까 세종대 국문학과 한 명은요, 세종대 합격증 갖고 있어. 등록금도 냈어. 그리고 다른 대학에 합격했어. 근데 저게 정시 추가, 그러니까 충원하는 마지막 날 다음 날, 제가 6일이라고 그랬잖아요. 6일 다음 7일 아침에 세종대 입학처 전화해서 저 등록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그럼 대학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시 6일 동안 충원을 해야 되는데 다음날 도망가든가, 또는 충원하는 시간이 보통 밤 9시까지예요. 8시 59분에 연락이 옵니다. 세종대 등록 포기해, 다른 대학 붙었다고.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이게 1분 동안 충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늦은 시간에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간 경우, 또는 합격증 여러 개 갖고 있다가 세종대 등록 안 해. 그래서 그 7일째 등록 포기한 애 미치는 거죠. 다 저런 애들이야. 지금 다 저런 애들. 그러니까 대학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건대 가보니까 연세대와 건대를 중복 합격해서 둘 다 등록을 한 아이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대 가보니까.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얘가 빠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대 입장에서 빠져줘야 밑에 충원을 하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보통. 마지막 날 밤에 빠져나갔거나 7일째 아침에 전화해서 빠져나갔구나. 어쨌든 대학은 또 이 결혼을 교육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2월 20일 날 모집 요강을 내고 추가 모집을 합니다. 경쟁률의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또 모집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세종대가 추가 모집했는데 여기 세종대 잘 다니던 애들도 갑자기, 이게 2월 22일이잖아요. 2월 23일 날 갑자기 동국대하고, 예를 들어 건국대에서 추가 모집으로 딱 뜹니다. 그럼 세종대를 정시에 갔다는 얘기는 사실 점수 맞춰간 거니까 그 대학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애 입장에 고민하는 거죠. 저 동국대가 추가 모집이 떴네. 저거를 쓸까? 쓰고 싶으면 정시에 붙은 대학을 등록 포기해야 돼요. 그럼 고민하겠죠. 세종대 합격한 아이가 세종대 등록 포기하고 동국대 추가 모집 그냥 쓰는 거예요. 떨어지면 재수하겠다, 그 뜻이죠. 그럼 여기서 한두 명 늘어요. 또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대학들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가 모집 때. 알고는 계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이게 올해 만약에 정시상담 하실 때 이런 분들 있거든요. 상향하고 싶다. 작년 펑크나를 찾아달라. 그럼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작년에 2021학년도 때 이게 추가 모집한 대학들을 막 현황 막 찾아요. 작년 펑크 났다고. 이거 쓰시라고. 이건 입시에 대한 본질과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펑크 난 게 아니거든요. 펑크 난 게 아니라 충원
마지막 날 다른 대학으로, 아니, 충원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국문학과 같은 경우에 10명 모집 인원에 한 50명 지원했어요. 30명 빠져나갔어요. 그럼 20명 충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8시 59분에 전화 오게 되면 충원할 대상자가 20명 있어도 전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펑크난 거 아니라니까요. 가끔 보시면 이게 뭐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작년 펑크났다 여기 써야 되겠다 그러시는데 이건 좀 격하게 표현하면 멍멍이 소리예요. 뭐 미달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특히 인서울대학 때 미달이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공통 원서업소 수시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뭐 그러니까 원서업소 대행사가 UA랑 또 한 개 업체 2개 있는데요. 혹시 수시를 안 쓰신 분들은 뭐 지금 빨리 공통 원서업소 회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왜냐면 이제 각 대학들이 196개 대학들이 UA나 또 다른 대행사와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대는 UA, 뭐 경희대도 UA랑 계약을 합니다. 다른 뭐 회사 통해서는 뭐 지원이 안 되는데 공통원 쓰게 되면 아니라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모집구는 4년제 대학, 제가 1층, 2층, 3층 말씀드렸습니다. 1, 2, 3층에다 보시면 돼요. 1층과 2층에 보통 좋은 대학들이 많아요. 3층엔 좋은 대학들이 거의 없어요. 3층에 제일 좋은 대학은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외대, 경영, 그 다음에 건대, 동대도 없어요. 홍대, 뭐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모집단이 아까 말씀드렸죠? 최초 합격이라는 게 아까 뭐예요? 충원 합격 6일 중에서 1일, 첫째 날 합격자 발표했을 때 그때 합격한 애들입니다. 충원 합격은 2, 3, 4, 5, 6 2일부터 6일 사이에 충원 합격한 애들 말하는 거고요. 최종 합격은 1, 2, 3, 4, 5, 6 6일까지 보통 문 닫고 들어갔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일날 밤 8시 59분에 전화 받으면 내가 최종 합격한 거잖아요. 최종 등록은 돈 내면 되겠죠. 그리고 정시는 1단계 합격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교대는 있습니다. 교대는 수능 성적으로 좀 적당히 거르고 면접을 좀 봅니다. 면접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교대나 몇 개 의대, 그러니까 올해 연대 의대처럼 몇 개 빼고는 거의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단국대인데요.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이렇게 아까 제가 입학 정원을 볼 일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모집 인원은 뭡니다. 모집 인원 11명에 추가 합격 23명은 뭐냐면 11명 정원에 7대1이니까 77명이 왔죠. 그럼 77명 중에서 앞에 11명은 최초 합격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11명 발표하겠죠. 근데 11명 중에 몇 명 등록 안 했어. 계속 6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6일 동안 2, 3, 4, 5, 6일 동안 추가로 합격한 애들이 23명이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고요.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왜냐면 이게 정시를 처음 하신 분들은 대학의 이게 보통 이게 선호도입니다. 선호도. 예를 들어서 연대 미래 캠퍼스는 도대체 선호도가 어디야? 2층에 있죠? 2층에 있는데 보니까 덕성여대랑 선호도랑 비슷하구나. 이런 식이에요. 경기대, 경기대랑 연대 미래랑 선호도는 비슷하네. 한국상기대, 연대 미래보다 조금 떨어지는구나. 한성대랑 비슷하나? 이런 것.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워낙 대학들이 많고 선호도가, 저는 선호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호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단국대, 가천대랑 비슷하구나. 전남대랑 비슷하네. 그럼 우리는 뭐 여기서 골라보겠죠. 1층에서 뭐 사면 좋을까? 1층에서 건대를 좀 사볼까? 좀 돈이 좀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2층은 좀 내릴까? 세종대를 써볼까?
3층 가서 좀 상향을 그럼 우리가 좀 비싼 거 사볼까? 아니야. 비싼 거 사기에는 1층이 좀 위험해. 2층은 불안불안해. 더 내리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 1층에 뭐 살까, 2층에 뭐 살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를 잘 보시면 애들이 어떤 대학을 선호하는지 알 수 있다. 제가 정리를 해서 갖고 왔으니까 교대까지 됐으니까 보시고 이거 좀 머리에 넣어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전략을 짜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